안녕하세요. 오늘은 네이처의 2023년 10월 게재된 논문 Enabling the Functional Dark Matters로 글로벌 메타지노믹스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기존의 레퍼런스 중심 분석이 밝혀내지 못한 미생물 유전자의 기능적 암흑물질, 즉 알려지지 않은 기능을 가진 유전자들의 세계를 탐색한 메타지놈 기반의 대규모 연구입니다. 본격적인 논문 내용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샷건 메타유전체 시퀀싱이 뭔지 살짝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샷건 메타유전체 분석은 특정 유전자를 증폭하는 것이 아니라 시료 속 모든 DNA를 무작위로 시퀀싱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배양이 불가능한 미생물의 유전체를 직접 탐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 시료의 대부분은 배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미생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은 기존 접근법으로는 다룰 수 없었던 미지의 유전자와 미생물 기능을 발굴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분류학적 해상도가 높아 종이나 균주 수준의 분석이 가능하며 대사 경로, 항생제 저항성, 바이오합성 유전자군 등 기능적 정보를 함께 추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MAG, 즉 메타지놈 기반 유전체 재구성을 통해 참조 유전체 없이도 개별 미생물 유전체 수준에서 연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분석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높으며 숙주 DNA 오염에도 취약하기 때문에 실험 설계와 시료 준비 과정이 더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앰플리콘 시퀀싱이 있습니다. 앰플리콘 시퀀싱은 특정 마커 유전자, 보통 인류게스 rRNA와 같은 보존된 유전자를 PCR로 증폭한 뒤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분석이 빠르고 비용이 낮으며 저생물량 시료나 숙주 DNA가 많은 시료에도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PCR 과정에서 프라이머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 있고 분류학적 해상도가 낮아 보통 속 수준에서 결과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표는 챗GPT를 이용해 뽑은 현재 기준 샷건 메타지놈 시퀀싱의 랜드마크 논문들입니다. 샷건 메타지놈 기술은 2000년대 초반 처음으로 개발되어 환경 미생물 생태계뿐 아니라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기능 유전체 연구로까지 확장되어 왔습니다. 초창기에는 2004년 벤터의 사가소시 프로젝트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배양 없이 환경 DNA를 샷건 방식으로 분석하여 1800종 이상의 미생물과 10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유전자를 식별했고, 환경 기반 메타지놈 분석의 시초로 평가됩니다. 이후 2010년 발표된 메타잇과 2012년 발표된 HMP 프로젝트는 인간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전자 카탈로그를 구축하며 건강과 질병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2015년 MEGAHIT 등의 고속 어셈블러 등장과 함께 대형 메타지놈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졌고, 최근에는 MAG 중심 분석과 미지의 유전자 기능 탐색으로 연구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를 새긴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문 소개에 앞서 저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저자인 조지오스 A. 파블로플로스 박사는 그리스 해양연구소와 프랑스 파리 사클레 대학교 등에 소속된 생물정보학자로 대규모 유전체 데이터 분석과 단백질 기능 해석 연구에 주력해왔습니다. 교신저자인 나이코스 C. 키르피즈 박사는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서 미생물 유전체학과 데이터베이스 생물학 분야를 이끌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두 연구자는 모두 환경 메타지놈과 미지 유전자 기능 해석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이 논문에서도 주도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논문의 첫 번째 그림입니다. 해당 그림은 어떻게 펑셔널 다크 매터를 정의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공개되어 있는 레퍼런스 지놈에서 얻은 단백질 서열을 나타냅니다. DB로는 IMG, M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고 박테리아, 바이러스, 고세균 그리고 진핵생물의 유전체 약 10만 개에서 길이 35 이상의 아미노산을 추출하여 9,500만 개의 단백질 서열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메타유전체율의 단백질 서열을 보겠습니다. 약 2만 개의 메타유전체 시료와 6천 개의 메타전사체 시료로부터 얻은 84억 개의 단백질 중 먼저 팜하고 유사성이 있는 서열을 필터링하였습니다. 그 결과 11억 7천만 개의 단백질을 얻었고
이 단백질의 기능은 있는데 정보가 없는, 즉 펑셔널 다크매터로 논문은 정의하였습니다. 재밌는 점은 메타유전체 시료로부터 단백질을 추출할 때 MAG 역시도 배제하였다는 점입니다. 즉, 비닝조차 되지 않은 언빈드 컨티그만을 이용해서 추출한 단백질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이 단백질을 올 vs 올 방식으로 클러스터링하여 100개 이상의 멤버가 있는 106,198개의 단백질 패밀리를 만들었고, 저자들은 이 단백질 패밀리에 노벨 메타에넘 프로테인 패밀리즈, 줄여서 NMPF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키듀어이는 이번 연구에서 정의한 단백질 패밀리, 즉 NMPFS가 어떤 생태계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발견되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연구진은 메타지놈 샘플들을 총 8가지 생태계 위험으로 분류하고 NMPFS가 이들 사이에서 어떻게 분포하는지 3가지 시각화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왼쪽의 PD와2A는 업색 플롯입니다. 이는 NMPF들이 여러 생태계 간에 얼마나 겹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생태계 간 교집합은 아래의 점과 선으로 표시되고 교집합에 포함된 NMPF의 개수는 위쪽의 막대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대부분의 단백질 패밀리는 한 생태계에만 특이적으로 존재하며 여러 생태계에 걸쳐 공유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가운데의 PD와2B는 단백질 패밀리와 생태계 사이의 연결을 네트워크 형태로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각 생태계는 중심에 있는 컬러 노드로 단백질 패밀리는 주변의 회색 노드로 나타내며 엣지는 해당 단백질 패밀리가 그 생태계에서 발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일부 단백질 패밀리는 여러 생태계와 연결되어 있지만 상당수는 특정 생태계에만 연결되어 있는 생태계 특이적 패턴을 보여줍니다. 오른쪽의 PD와2C는 각 생태계별로 관측된 NMPF의 전체 수와 그 중에서도 해당 생태계에서만 발견된 고유 NMPF의 수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이 결과를 통해 생태계마다 고유한 단백질 패밀리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생물 군집의 기능적 구성도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잠깐만 담수 메타유전체의 특징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담수냐면 제가 최근에 분석하고 있는 시료가 담수, 한강 메타유전체 시료라서 그렇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점은 담수 환경에서만 관찰되는 고유 단백질 패밀리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NMPF의 수 자체도 많지만 그중 상당수가 다른 생태계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고유한 단백질이라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상당히 특화된 환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양 환경과 비교해보면 담수는 생태계 간 공유되는 패밀리의 수가 훨씬 적고 특히 식물 연관 환경과의 중복도는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이는 담수 환경에서의 미생물들이 다른 육상 기반 생태계와는 기능적으로도 상당히 분리된 진화를 거쳤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토양과 같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생태계에 비해 생물량은 적지만 담수에서 관찰되는 단백질 패밀리는 수적 규모보다는 기능적 고유성 측면에서 강한 특성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담수 미생물 군집은 작지만 뚜렷한 기능적 생태 틈새를 구성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특성들은 담수 환경이 단순히 중간적인 생태계가 아니라 고유한 미생물 기능성과 유전자 조합을 가진 독립적인 기능 생태계라는 점을 뒷받침해 줍니다. PD와3A는 이번 연구에서 새롭게 정의된 단백질 패밀리, 즉 NMPFS가 어떤 미생물 계통군에서 발견되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업셋플롯은 NMPFS가 세균과 고세균 도메인에서 각각 얼마나 발견되었는지를 요약한 그림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세균에서 훨씬 더 많은 수의 NMPF가 발견되었고, 일부는 고세균에 특이적으로 존재하거나 두 도메인에 걸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결과는 펑셔널 다크매터가 특정 미생물 도메인에 치우쳐 있지 않고 계통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분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PD와 3B, 3C의 그래프는 각각 NMPFS가 MAG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배양된 종에서 유래한 스캐폴드에 존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결과 NMPFS의 대부분은 배양 미생물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주로 비배양 환경의 MAG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기능적 암흑물질의 상당수가 아직 배양되지 않은 미생물에서 유래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피규어 3D는 2개 이상의 MAG에서 공통으로 발견된 2419개의 클러스터에 대해 그들의 최하위 공통 조상 계통, LCA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종, 스피시즈 또는 속, 제너스에만 제한적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여러 과, 패밀리, 강, 클래스, 문, 파일럼을 넘나드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시퀀싱 기술의 발달과 대규모 MAG 재구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기능성 유전자가 계통학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고립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기능적 다양성의 큰 부분이 아직도 계통적으로 미지의 영역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인데, 이 부분은 텍스트로 주요 결과를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피규어 4는 연구진이 새롭게 정의한 NMPF, 즉 메타지놈 기반의 새로운 단백질 패밀리들이 구조적 수준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분석이 서열 기반이었지만 단백질은 실제로는 3차원 접힘 구조에 따라 기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 접근은 기능 해석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피규어 4A에서는 연구진이 단백질 서열들을 쭉 필터링 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11만 개의 NMPF 중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서열 다양성을 가진 81,345개 클러스터를 선별하였고, 이들을 알파오드2를 활용해 3차원 구조를 예측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8585개의 구조 모델이 생성되었고, 이 중 13,096개의 구조는 PTM 스코어 0.7 이상으로 예측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PTM 스코어는 단백질 구조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여주는 점수입니다. 이 점수는 단백질의 각 부분이 얼마나 신뢰 있게 예측되었는지와 도메인, 구조 단위들이 서로 어떤 위치에 있을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맞췄는지를 함께 고려해서 계산됩니다. 이후 연구진은 이 구신뢰 구조들을 TM 스코어 기반으로 클러스터링하여 총 4,361개의 고유한 구조 집합을 정의했습니다. 피규어 4C는 먼저 서열상으로는 유사점이 없는데 구조상으로 유사했던 서열을 보여줍니다. 그림의 가운데에 있는 F034396은 서열상으로는 유사한 서열이 없었는데 구조적으로는 스코프라는 단백질 구조 데이터베이스의 D3CMBA1이라는 서열하고 유사하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서열이 아세토엑세테이트 디카복실라아제이기 때문에 이 서열도 구조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4,361개의 고유한 구조 중 대부분이 이런 서열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피규어 4B는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구조를 보여줍니다. 연구진은 162개의 노블 폴드를 발견했으며 여러 방법으로 이 서열의 노벌티를 검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 논문에서 새롭게 정의된 NMPF들이 서열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단백질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